직장생활 요령과 비즈니스 에티켓이어서요. 저도 하얀 와이셔츠로 이렇게 갈아입고 강의를 정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권합니다. 강의는 여러분 필요한 부분들은 화면 캡처 해두시고 그렇게 활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많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면서도 참 많이 만나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제가 커리어 코치라는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커리어에 대한 상담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책도 아주 여러 권을 열심히 이 강의를 위해서 읽었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사례까지 곁들여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준비하면서요, 에티켓을 준비하면서, 이게 꼰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강의가 되게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 예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의 어떤 리더나 경영자들을 위해서 뭔가 훈육을 하는 듯한 좀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조금 불편하게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서 이야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직장 생활을 몇 년 정도 할 것 같나요? 채팅창으로 한번 앞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 그러니까 직장 생활 몇 년 정도 할 것 같다. 만약에 이제 창업까지 고려하신다라면 직장 생활 몇 년, 창업 몇 년, 또는 독립 몇 년,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여러분 졸업 후에 취업한다라면 몇 년 정도 될 것 같나요? 창업 10년, 30년, 40년? 네. 40년.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20대니까 늦어도 사실 30대에는 다들 취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년이 보통 60세 이렇게 또는 65세까지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평균 지금 72세까지 일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20대에 이제 일을 한다라면 여러분 아르바이트까지 또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풀타임 하듯이 또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까지 보면 50년까지도 길게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오래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0세 철학자 보면 100세까지도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최소한, 그죠? 한 30년에서 50년 정도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인생의 사실은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 또는 여러 창업이나 다른 걸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통해서 거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벌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할 것이라면 좀 즐겁고 재미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옥 같은 고역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학교와 회사의 차이에 대해서 채팅창에다가 한 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학교와 회사의 차이는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학교와 예? 여러분 회사의 차이는 뭘까요? 회사는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된다, 그죠? 학교는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죠? 친절하게 좀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내 평가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내고 다니는 것, 돈 받고 다니는 것, 돈 받고 다니면서도 욕 나오는 것, 이렇죠. 맞아요. 직장 생활. 학생이라 인격적으로 대해주, 그렇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요. 제 조카도 요번에 퇴사를 했거든요. 도저히 인격적으로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마치 부품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좀 좋게 보면, 돈 내고 배우는 것이 학교고, 돈 받고 배우는 것이
학교다. 야, 이건 뭐 진짜 마인드 상태가 대단히 상사들이 좋아할 만한 마인드 상태입니다. 미니 학생은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각자 굉장히 또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학교와 회사의 차이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는 정답이 있는 곳입니다. 뭐 주관식 문제가 있더라도 나름대로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공 선택할 때도 굉장히 고등학교 때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300여 군데 가량이 있습니다. 2년제, 이제 4년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100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곱하기 하면 복잡하죠. 이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니까 여러분 진학사 이런 거 수능 보고 나서 내 점수로 내 등급으로 어딜 갈 수 있는가 이런 거 쭉 아마 돈 내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회사는 어떨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평가를 여러분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꼭 주시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조마조마조마하면서 읽다가 굉장히 좋은 평들만 있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따끔한 평들이 있거든요. 모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저도 마음이 뜨끔뜨끔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모호한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렵고 어떤 정확한 부분을 바로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욱더 내가 마음에 드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이 50%가량이 될 건데요. 선택을 한 사람들조차도 이제 갈등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까지가 보통 한 70만 개, 대기업까지 다 포함하면 70만 개 가량이 됩니다. 7, 80만 개 가량이 되고요. 자영업자까지 이렇게 1인 기업까지 포함을 하면 300만 개에서 360만 개 가량이 있습니다. 직무는요, 17,000가지. 곱하기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산업, 기업, 직무까지 포함을 한다라면 여기 산업은 안 꼽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또 상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격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고 이걸 뷰카 시대라고 하잖아요. 또 바깥의 세상은 불확실성, 모호성, 변동성, 무엇이 옳다 그르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직장 생활이 굉장히 우수했던 이런 성적을 보였던 좋은 학벌을 있었던 학생들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답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답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어쩌면 또 인생의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을 건데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제가 Q&A 하는 식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떠오르시면 질문을 텍스트로 적어 놓으셨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시작할 때 또는 꼭 마지막으로 끝까지 다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 지켜야 될 간단한 반드시 지켜야 될 딱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테이블 매너 아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테이블 매너를 또 항공 서비스 학과라든지 이런 학과 그죠? 외식 경영 학과 이런 데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되게 배우기도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생활 요령은요, 이 테이블 매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이게 제가 강의를 기존에 했던 강의록이 있는데요. 그걸 다 엎어버리고 새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도 굉장히 들려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복잡하게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또 어떤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별로 들리는 것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씩 하나씩 그 모든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알 필요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꾸준하게 배워가려고 하는 태도죠. 그런 태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인재라고 하고요. 제목, 제자를 쓰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제양, 제자를 써서 이런 인재를 깊이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재척 사유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할 때 많이 하는데요. 친인척이나 가까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지원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 기업에서 이제 모든 게 우수한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D, E 등급이 있어요. 회사마다 조금 다 달라요,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위 등급을 하나 또는 두 개를 받으면 절대 점수가 높아도 채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가 재앙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체로 뭐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의 윤리 도덕성에 대한 문제, 성격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 그 다음에 자기 감정 컨트롤 이런 것들을 못하는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성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다든지 이런 형태가 이제 발생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채용했던 인재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채용했던 인재는 아니군요. 제가 채용했던 인재는 아니고 제가 한 회사에 이렇게 본부장까지 있다가 회사를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인재였어요. 되게 뒤에 제가 듣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학력 위조, 경력 위조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예,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개발할 때마다 외주업체에다가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받고 적급으로 이렇게 품질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학력 위조, 경력 위조에다가 회계 부정까지 이렇게 알게 되어서 해고 처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중소기업은 어떻느냐면요. 개발팀장이 그 보안 서버, 백업 서버, 삼중 백업 서버까지 비밀번호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맷을 해버리고 간 거예요. 개인 PC를 포맷해버리고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 PC 포맷하고는 빌딩 포프하고 마찬가지예요. IT 업체인데 홈페이지로 모든 것들을 사업하는 서비스 업체인데 그걸 폭파해버리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자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태도 있었는데요. 영화 여러분 보면 로그 트레이드라는 영화가 이 영화가 어떤 영화라 하냐면요. 베어링 회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영국이죠. 영국에 150년이 넘어가는 회사예요. 150년이 넘어갔던 회사인데요. 닉 리슨이라는 한 선물 투자했던 친구가요. 일본 엔화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일본 엔화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스트레드 매도 포지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물이라는 것이 좀 투기성에 가까워서 이게 한번 수익이 나면 우리가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몇 배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제 그 일정 부분의 손실이 생기는 건 비밀 계좌들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게 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손실을 계속 숨겨놨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13억 달러, 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게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손실이 나면서 초토화가 되고 회사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개인이 그죠? 150년이 넘어가는 회사를 이렇게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욕들이 있어요. 어떤 욕을 가장 많이 듣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욕을 여러분 가장 많이 듣게 될까요? 여러분 알바도 많이 해보셨죠? 직장 상사한테 어떤 거 많이 욕 들어먹나요? 한번 알바 경험이 있으신 분, 인턴 경험이 있으신 분, 직장 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던 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업무를 잘 하시니까 욕을 별로 안 들어보셨구나. 네. 저는 이것도 못하냐. 예,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야, 넌 자식아, 이것도 못하고, 야, 이렇게.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하냐도 있지만, 야, 넌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모르냐? 못하냐? 이런 것들 많죠. 바보. 이런 욕도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들었던 욕은요.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외신부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정식 기자는 아니지만 기자 명함을 다 가지고 방송국 내에서 이제, 영어를 가지고 이제 번역해서 한국어 이제 기사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럼 아나운서한테 이제 주기 전에 PD한테 주거든요. 그럼 PD가 이제 읽어보고 나서, 야, 너 한글은 공부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철자나 맞춤법 떨어지면 이 새끼가 완전 기본도 안 돼 있어 이러면서 집어 던지거든요. A4 용지에 여기 이제 칼이 비이는 이런 상처들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자 하나 틀린 것 때문에 다시 써오라고 이런 욕도 많이 들어 먹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방송국 일도 아니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고 싶은 게 도대체 기본이 뭐예요? 이렇게 묻고 싶은, 기본이 뭔지도 안 가르쳐 주고,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지고 싶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장 생활, 매너와 예절, 또는 그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한번 요 이야기만 한번 듣고 더 이상 많이 물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10, 10분 일찍 오고 일찍 퇴근. 야, 좀 10분만 일찍 와라. 이런 거 있죠. 인사 좀 잘해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 기본적인 부분들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변재일 학생은 열심히가 잘 들어요. 밝게 인사하기. 예의를 지켜서 좀 말해라. 싸가지가 없어. 이런 식으로도 일하죠. 일 마무리하고 다음 사람한테 좀 넘겨라. 일도 마무리가 안 하고 가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알려준 건 좀 메모 좀 해라. 다시 내가 또 알려줘야 되냐? 응?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장의 도구 중에 하나가 필기구하고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투에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직장 생활은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돼요. 뭐, 아르바이트는 안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습관이 들어야 되니까 필기구하고 이런 다이어리 같은 것들은 반드시 이제 가지고 다니. 어디를 가거나 저도 옆에 항상 이렇게 펼쳐 놓거든요. 심지어 운전할 때도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아날로그야 요즘 좋으니까 오디오로 이렇게 녹음으로 하기도 하지만요.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경청하려고 잘 듣고 있다라는 태도. 남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안 좋아하겠죠, 그죠? 공과 사를 좀 구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인사성, 성실하게 하기.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기울이는 부분들. 그래야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죠. 맞습니다. 밥 먹을 때 선배 수저 물 따라 넣기. 야, 이 정도만 하면 굉장히 괜찮죠. 선배 이렇게 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저 띠리지는 뭐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하나씩,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야 될 직장 예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너는 옷차림, 옷 입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저도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고할 때도, 걸을 때도, 직장에서 걸을 때는 조금 더 당당하게 바른 자세로 걸어야 되고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물부터 해서 수저 나누는 것에서부터 전화 받고 걸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관등 성명이라고 하는데요. 군대에서는 네, 이병, 종, 철, 서인도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소속을 그죠? 예, 인재개발연구소의 정철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소속을 이야기해주고 자기 성함을 이야기해줘야겠죠. 심지어는 경조사 갈 때도 이게 직장 동료들이나 특히 임원들 간의 경조사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또 업무를 분배해요. 신발하는 것도 이런 거 부의안 받는 사람 이런 것까지도 진짜 다 합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요. 예법도 경조사 예법도 알아야 됩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서신에 대한 부분들, CC 첨부해야 될 부분들과 그죠? 또 제목 이렇게 제대로 써야 되는 부분, 명함도 마찬가지고요.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시자라는 호칭을 또 회사마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상급자를 시자로 호칭을 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모든 말과 행동을 이야기하고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애사심, 충성심, 로열티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디테일하게는 문서 작성 방법이나 보고서 작성 방법이나 글쓰기 역량이나 발표 능력, PPT 제작 능력, 뭐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직장생활 매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면 이게 직장생활 예절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는 이유가 그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떤 게 중요하냐 이렇게 경중을 따지기보다는요 기본으로 이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 예절, 그다음 약속을 잘 지키는 예절, 출퇴근 예절, 그다음에 올바른 자세로 이제 근무를 하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죠? 결과를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화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이제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고참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너 테니스 칠 줄 알아? 네, 못 칩니다. 했더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하더니,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지? 선 안에 들어가면 인, 나가면 아웃. 알겠지? 심판 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식으로 이제, 고참들이 이렇게 복식적으로 이뤄가지고 하는데요. 그 간단한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봤는데, 뭘 하든 간에 얻어맞는 거예요. 이쪽 팀이든 저쪽 팀이든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복식조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휴가를 가거나 이러면, 야, 너 내려와봐. 너 테니스 칠 줄 알아? 못 칩니다. 돈 많이 받잖아. 야, 안에 들어가면 인, 바깥에 들어가면 아웃. 해봐. 이렇게 하고 이제 저도 모르고 이제 여기에 서게 된 겁니다. 너 키도 크니까 중간에, 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못 치면 그 뒤에서 이제 뒤통수 맞죠. 또 잘 치면 앞에서 나중에 맞습니다. 앞에 고참들한테도 맞긴 하지만 어쨌든 뒤에 맞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 전공은 뭐냐면 주로 이제 공이 뜨면 내려 꽂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전투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테니스, 전투 족구, 전투 축구, 전투 야구, 전투 족구. 그러니까 이게 전투라는 말이 뭐냐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소용이 없어요. 이기면 재밌고 지면 재미없는 게 이제 군대의 스포츠 룰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뜨면 이렇게 이제 내려 꽂는 걸 하고 그래서 뒤에 이제 점수 포인트를 획득하면 고참이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나름대로 이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복학을 했죠. 복학을 했는데 후배가 3개월째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한 번도 실전 경기를 못 해봤다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가르쳐 줄게. 야, 주말에 장비 챙겨서 나와. 이렇게 하고 그 후배랑 테니스를 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첫 세트를 바로 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배울 때는 이게 네트로 살짝살짝 넘어오는 잘 치는 사람 별로 많이 없거든요. 공이 떠요. 몇 번 하다 보면 그 뜨는 공을 저는 내려 꽂아 치는 게 제 전공인데 이 뜨지 않는 거예요. 후배가 이거 백스트로크부터 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마구마구 뛰어다니다 졌어요. 그래서 야 선배가 몸이 안 풀렸네. 자, 한 게임 더 하자. 하고 했는데 또 졌어요. 또 졌어. 야, 5판 3성, 5판 3성 한 게임 더 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졌어요. 내리
3세트를 다졌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아닌 개인의 경험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들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전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요령을 익히시면 너무 잔머리를 긁히고 요령을 익히고 안 배우려고 하면요. 안 늡니다. 실력이 안 늡니다. 이건 테니스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안다라는 이런 여러분 생각들, 착각들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안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냥 아는 것은 그냥 정보로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읽었거나 그냥 알게 된 겁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그냥 들은 겁니다. 이걸 내 온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내 온몸으로 체화해서 내 삶에 적용한다면 이건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저는 기본기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세에서부터 걷는 자세에서부터 말하는 자세와 태도에서부터 삶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로 세우려고 해야 돼요.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을 바로 세우고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을 여러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가요. 신뢰와 믿음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저는 실망스러운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와 믿음,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조직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물론 그 또라이 같은 상사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믿고 일단은 배우려고 하는 태도로 왜 이런 지시를 내릴까라고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한번 행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불편했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손실이 발생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믿음을 가지고 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자신에도 믿음이 생기거든요. 세 번째가 보편적인 선이에요. 물론 불합리하고 부도덕적이고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위반이 있는 거라면 당연히 여러분은 거절을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보편적인 선이에요. 그냥 단순한 이게 완벽한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아주 간단한 부분들은 그 조직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잣대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판정관처럼 이렇게 너무 단칼에 상사의 말들을 잘라내는 것보다는 이게 보편적으로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선에 대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선에서 어긋나는 거라면 여러분이 단호하게 기준을 딱 마련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든다라면 그때는 여러분이 단호하게 거절해야겠죠. 저는 이게 기본기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장 생활의 기본은요. 우리가 소소한 이런 작은 기본기도 있지만 결국 인생도 저는 기본기라고 바라봅니다. 기본이 단단한 사람은요. 물론 지금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부분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기가 단단한 사람은요. 공사가 여러분 단단하게 기반을 잘 다져놓은 공사 건축물들은 심지어 이 사실 위험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구조가 또 살아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러분이 하나의 인생의 건축물을 정말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게 몇백 년 아니라 몇천 년이 넘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기본기 토대를 진짜 단단하게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저는 해 나가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
출근해서 퇴근까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했더니 책에 보니까 나와 있길래 제가 화면으로 한번 봤습니다. 출근길에서 보통 9시 출근인데 9시 55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죠. 저렇게 허겁지겁 오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아마 8시 55분 나온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뭔가 상사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 인사하기 뭔가 민망한 이런 상황들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출근했는데 다들 이제 9시 2분 정도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 다들 벌써 앉아 있는 거예요.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눈을 마주치기도 그렇고 큰 소리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이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책상 앞에 앉았는데 땀을 좀 흘려서 그죠? 앞머리 엉망에 헤어롤러를 이렇게 바른 겁니다. 어, 팀장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간에 일을 하는데 문을 좀 안 닫고 들어왔어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차가운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무실에서 첨부 파일을 이렇게 깜빡하거나 여러 가지 실수를 했을 때 성함을 또 잘못 적고 이메일을 보냈다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수저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놓아주길래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휴대폰을 봤더니 정말 전부 다 눈빛이 왠지 나에게 이렇게 쏟아지는 듯한 느낌. 식사도 그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메뉴를 말해야 될지 말지. 전화를 받았는데 그죠? 제가 담당이 아니라고 하니까 벌컥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 누구야? 이렇게 막 반말까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연차 쓰겠다라고 하는데 막 올프락불프락 바로 또 하고 칼퇴하는데 그죠? 눈치를 부럭부럭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들은 나중에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선배들은 후배들 어떤 후배를 싫어하나요? 이렇게 봤더니요. 첫 번째가 잡다한 업무를 안 맡으려고 눈치만 이렇게 쫙 보는 이런 사람들 제일 싫어하고 물어봐야 될 때 스무고개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묻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계속 물어보는 이런 부분들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모르면서 아는 척, 예.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묵묵부답으로 말 시키면 대답을 안 한다든지, 반응이 안 한다든지, 메모나 하나도 안 하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또 물어볼 때, 그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굴더니, 처리하지 못하고, 막 일거리를 이렇게 쌓아놓는다든지, 매사에 비관적이고 의욕이 없어 보일 때, 시키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좋아하는 선배는 누군가요? 선배들이 후배를 좋아하는 유형을 보니까요. 첫 번째가 센스가 많죠. 하나를 말하면 두 개, 세 개, 10개까지 이제 해내는 이렇게 정리 같은 경우에도 해오는 이런 후배들. 그죠? 항상 미소가 밝고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친구들. 인사. 잘하는 예의범절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사를 했는데 또 뭐 그렇게 인사를 하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래 역시 기본이 되어 있구만 이렇게 이제 사실 직장 당사자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실수를 인정하고 좀 진지한 이런 웃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일을 잘해 나가는 이런 유형들. 시킨 일을 척척 하는 뭐든지 뭐 맡겼다 하면 뭐든지 잘해 나가니까 얘는 뭐든지 잘 맡겨서 잘하겠다. 그럼 사업부, TF 새로운 거 있다 그러면 촉촉 맡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협업을 너무너무 다른 팀하고 부서 소통할 때 너무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출장 시킬 때도 이제 일을 잘하고 해외 갈 때도 이제 이런 친구는 이제 대동하고 가는 거죠. 해외 출장 갈 때. 느려도 끝까지 꼼꼼하게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 많이 밥 사주고 싶죠. 그다음 반짝반짝 뭐든지 물어보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배우려고 눈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총기가 있는 이런 친구들 보면 막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죠.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이야기 꺼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사업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유형들. 그 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든지 한번 일단 해보자라고 하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이런 유형을 선배들이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해야 하나요? 제가 이제 저희 예전에 밑에 있던 직원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인사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 이렇게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저희 이제 공주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인사 안 하니까 할머니도 인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배꼽 잡고 웃었어요. 할머니 등을 이렇게 밀더니 고개를 이렇게 하라고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예, 첫인사는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서 할 때는요, 크게, 좀 밝게 큰 목소리로 인사를 표신하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두 번, 세 번 마주칠 때는 그냥 목례만 가볍게 눈인사만 가볍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목례나 가벼운 인사 물론 타 부서는 괜찮아요. 타 부서의 부서장이 하면 괜찮아요. 근데 타 부서조차도 저도 이제 부서장을 하다 보니까 부서장들이 새로운 신입사원이 있는가 보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인사도 안 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상도 말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주면 좋고요. 여러분 항상 이제 인사는 사실은 마주칠 때마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좋아요. 저는 이걸 이제 우리가 대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톨게이트 비용이라고 봐요. 인사가 예법 중에.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서로의 연결고리를 맺어내는 감정에 이제 잔고를 일단 몇 푼이라도 집어넣는 거예요. 잔고가 쌓이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잔고가 많으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잔고는 하나도 안 쌓아두고 툭툭툭 여러분이 창이나 그죠? 칼만 날리는 사람한테 사실 좋아하기 어렵잖아요.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부하 직원한테도 성실한 태도로 즐겁게 밝게 이렇게 맞이해 주는 게 좋죠. 이 김효석이라는 분이요. 대학교 생활 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공고 이제 알바를 했었는데요. 회계 이제 결산 공고를 작은 기업도 신문에 무조건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전략을 잡은 게 매일 몇 시간 이제 기업마다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고정적으로 방문한 거예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결산 공고 알바생 정철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덧붙여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하고요.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몇십 명이 이렇게 있는데도 또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저런 또라이가 다 있나 이런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이게 10시, 10시 반, 11시, 12시 이런 식으로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저 또라이 올 시간 됐네 이런 식으로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산 공고할 때 12월에 이제 결산 공고를 보통 1월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 신문 결산 공고를 이 친구한테 맡겼는데 그 한 달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 당시에 대기업 연봉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인사 하나를 전략적으로 한 덕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방송국에 이제 입사해가지고도 인사를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니까 국장님이 이제 술 한잔 하러 하자라고 하는데 다들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꼰대 같은 나이 드신 분하고 이렇게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더더욱 심하겠죠. 그래서 다들 해피하는데 이분은 이제 늘 갔었대요. 국장님 제가 올게요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국장님 이야기가 오 국장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조금 아부스러운 이런 멘트들도 날리면서 경청을 이제 잘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단 시간에 메인 MC를 꿰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쇼스트로 이직을 했었는데요. 이게 MD가 있잖아요. 머천다이저 디렉터라고 해서 상품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이제 MD들한테 열심히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MD들이 어떤 상품 골라 상품 보고 있으면 와, 이 컴퓨터가 완전 어떻게 기능이 돼요?
메모리는 어떻게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관심사, 인사 이런 것들 기울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 SSD 메모리 카드가 뭔지 알고 있어요? 예, 알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한번 이거 방송하는데 쇼호스트로 맡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다 보니까 뭐 하루에 매출액이 52억까지도 올라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피치 학원의 또 원장으로 또 기업의 또 특강 강사로 대학의 또 교수로도 활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은요, 청원 경찰 하시는 분인데 인사가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미스터리 쇼퍼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본사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평가를 굉장히 안 좋게 해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점이 안 좋으면 몇 번 더 받으면 근무를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되게 이제 충격을 받고 아침마다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인사를 100번을 연습했다라고 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이제 잘 하다 보니까 그 고객들이 이제 이분한테 이제 돈을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유산을 가족이 아무도 없는 노인분 중에서 이분에게 유산을 맡기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점장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여러분은 좀 잘 모르실 건데요. 저희 때는 정말 히트를 쳤던 가수였습니다. 이병전야 이런 노래가 엄청나게 가요 톱10에서 10주 연속을 할 정도로 했어요. 군대를 네가 그 당시 안 갔었는데 가면 좋겠다. 이병전야니까 네가 군대를 가면 더 뜰 거야. 하고 군대도 길게도 아니고 6개월을 딱 짧게 갔다 왔는데요. 컴백 무대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발라드 가수였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남자 3명이 나오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뒤에서 바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잊혀져서 이제 신용불량자까지 이제 내몰리게 되었는데요. 세일즈맨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격이 내향적이고 조용한 분이셨거든요. 근데도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이제 고객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탑 세일즈맨까지 올라간 거예요. 90도로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하게 되고 연예인이라는 어떤 티를 하나도 안 내는 겸손한 자세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게 된 거죠. 인사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15도, 13도, 30도, 정중래 이렇게 하는데요. 요걸 하나씩 조금 구분해서 볼게요. 보통 이제 목례라고 우리가 고개만 까딱이는 부분을 목례라고 합니다. 상체는 숙이지 않고요. 목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다소곳이 손을 이렇게 하면 좋고요. 보통 뇌는 조금 이제 정지된 상황에서 아무래도 인사는 좀 정지된 상황에서 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예절스럽거든요. 가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하는 것보다는 정지된 상태에서 목과 어깨 요게 이제 허리하고 그죠? 목하고가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올라가겠죠. 목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겠죠. 그죠? 정중례는 굉장히 이제 예절을 차려야 되는 귀한 손님, VIP라든지 상가집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여성분들은 오른손을 위로 합니다. 여성분들은 오른손을 위로, 남성분들도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왼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보통은 남성분들은 이렇게 손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계란을 지듯이 밑으로 쭉 펼쳐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 손은 내리고 한 손은 이렇게 가슴을 감싸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눈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인사하면서 밑에를 딱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승무원이라든지 호텔 서비스라든지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인사 예법이 다릅니다. 인사를 잘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한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반복 훈련을 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사예법 거울 보고 인사를 촬영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고요.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학교 내에서도 이런 이미지 메이킹 수업들이 있으니까요. 면접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 모나리자에 대한 차이는 말씀드렸잖아요. 밝은 표정 여러분이 지으려고 굉장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두운 표정을 좀 지으려고 연습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밝게 웃는다라고 좀 꾸지람을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진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 저도 방송을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요. 카메라를 보면 저도 모르게 빵끝 계속 웃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앞에서 웃고 있는 거는 별로 안 웃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방송할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웃음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방송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라보면 오버를 해도 그렇게 오버스럽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오버를 해야지 조금 오버하는 것처럼 시청자들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밝은 기운, 밝은 에너지를 여러분이 주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표정에 대한 부분들, 표정을 조금 밝게 여러분 훈련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젓가락을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볼펜도 깨끗한 걸 들고 다니면서 운전할 때도 또 책을 읽을 때도 계속해서 이걸 물고 다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반복적으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한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건강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게 여러분 걷는 자세, 앉는 자세, 서서 가는 자세, 이 모든 자세를 직장에서는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기운이 나오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건강한 기운은 또 건강한 사람을 부르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기운을 자꾸 내뿜으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기운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밝게 건강한 기운으로 당당하게 씩씩하게 이렇게 걸어보시기 권합니다. 복장은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들 여러분 많이 들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외국계 회사에서 기술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럼 고객사를 이제 많이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추운 겨울에는 좀 춥잖아요. 그래서 골덴 바지를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대발 노발하는 거예요. 노발 대발하면서 너 이 녀석 비즈니스맨이 이따위 복장으로 회사를 출근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뭐 추워서 내가 따뜻하게 입었는데 내가 입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할 정도로 복장에 대해서 엄격한 이런 상사나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건 또 굉장히 개방적인 회사도 있긴 합니다. 회사마다 이건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이 들어가셨을 때 그걸 상황을 보셔야겠죠. 근데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나는 매일매일 복잡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뭘 입어야 할지 이따위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 우와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막 그걸 SNS에 공유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페이스북의 창업주나 마크 주커버그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강동원 씨처럼 저렇게 잘생기면 옷을 꽃거지라고 하잖아요. 주리하게 입어도 그죠 잘생긴 외모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떡진 머리에 사실 대체로 안 꾸미고 이렇게 나가면 좀 어렵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여러분한테 예쁘게 입고 오려고 왁스도 나름대로 이렇게 바르고 세팅하고 이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부질부리한 사람들 보면 제 나이에 지금 그러면 벌써 고락선이도 보기 싫거든요. 쳐다보기도 일단 싫을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다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집중해야 될 일도 사실은 적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특정한 자격 시험을 본다거나 특정한 아주 집중적으로 시험을 위한 단기적으로 할 때는 그런 걸 또 꾸미지 않을 필요도 있어요. 너무 외모에 신경 쓰는 시간을 많이 빼앗기니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단정한 옷차림을 가지는 것은 직장 생활에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회사 복장에서 가장 이제 무난한 복장 중에 하나가 모나미 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나미 룩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게 모나미 볼펜 같이 이게 모나미 룩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가장 무난하고 아무래도 흰색이라도 조금 그래도 와이셔츠 계열을 입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남성 같으면 조금 세미 캐주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넥타이는 안 하더라도 요즘 넥타이 좀 많이 안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넥타이를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세미 캐주얼로 가볍게 입을 수도 있고요. 여성분들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미 캐주얼을 뭐 하나를 세트를 해도 되지만 그죠? 서로 다른 밸런스를 균형만 맞춘다라면 어떻게 입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앉을 때도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도 쪽벌 하고 있는 사람 보면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앉는 자세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자세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보기 싫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대지 않고 바른 자세로 여러분이 항상 앉고 하려고 그렇게 조금 직장 생활하는 동안엔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바른 자세를 앉는 게 사실은 또 건강에도 되게 좋아요. 목이나 허리나 손목이나 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20, 30대에 이제 수술을 권유받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대부분 자세와 태도예요. 제가 앞에서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했는데 몸에서 드러나는 자세와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으로 보라보는 자세와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하는데요.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말 이렇게 늘 바른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영화 킹스맨 보셨잖아요. Manners makes man 이렇게 하는 아주 유명한 대사죠. 물론 이게 영화에서 나온 대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윈체스터 칼리지라는 사람이 설립한 그 학교를 설립한 윌리엄 경이 만든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매너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질문 이렇게 올려준 친구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하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세미 캐주얼이 기본이라고 봐야 돼요. 모나미 룩도 나쁘지는 않아요. 모나미 룩을 하되 다만 위에를 조금 와이셔츠를 입는 것들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슬랙스 정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장 입는 게 좀 스트레스 많죠. 이게 사실 뭘 갖춰 입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됩니다.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요. 이 스타 강사들은 강의할 때마다 저도 가능하면 여러분한테 복장을 늘 새로운 복장을 입고 온라인 강의라도 다르게 입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진짜 스타 강사는 입는 것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아래 위 복장까지 액세서리까지 다 기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장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옷이 많을 필요는 없고요. 조금 이렇게 변형을 아래 위 하고 이렇게 변형을 잘 해주시면 저도 뭐 비싼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요. 5만 원짜리 이상 사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비싼 걸 선뜻 사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게 못하고 5년, 10년 넘은 옷도 있거든요. 그래서 옷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입으니까요. 그렇게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덧 같은 이런 것들도 살짝 활용을 저는 해가지고 있거든요.
1분 남았지만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답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도 질문 시간 드릴게요. 질문을 스몰 토크라고 하잖아요. 스몰 토크 할 때 너무 진지하게 해서 상대방이 좀 재미없어 할까봐 걱정이에요. 적당히 좀 재치 있게 스몰 토크 하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채팅창으로도 여러분의 말의 노하우 방법 이렇게 채팅창으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좋은 방법들, 스몰톡 잘하는 방법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날씨, 여행, 남들이 재밌어 할 만한 주제. 그렇죠. 그렇죠. 남들이 재밌고 관심 있을 것 같은 주제 이런 것들 좋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일상적인 이야기 중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요 쉬는 시간에 몇 개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최신 소식이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최신 영화를 보고 바로 스포일러 하면 안 되겠죠. 저희 아내는 보고 스포일러를 바로 잘 해버리길래 아이들한테 제가 스포일러 하지 말고 감정을 담아서 느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너무 사실 그 영화가 좋았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재밌었다든지 감동 있었다든지 스토리가 너무 끌렸다든지 CG가 화려했다든지 생각보다는 아바타 2가 1편에 비해서는 조금 별로였어. 이렇게 이제 기대를 조금 낮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이렇게 정보 최신 소식도 좋은 것 같아요. 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관심 가질 만한 것들 제가 보니까 이야기하는 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맛집, 여행지, 뭐, 동남아 쪽에 간단하게 갔다 왔을 때 좋을 만한 여행지,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엄청 그런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었다 오기에 좋은 곳, 사이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나가섬이 좋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 관심 있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돈 재테크 또 관심 있는 사람은 부동산이에요. 요즘 비트코인에서부터 코인 같은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좀 좋아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건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진짜 그 이야기는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의해야겠죠. 그다음 여러분은 별로 그런 건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스포츠 센터 이렇게 저렴한 곳들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든 사람은 제 나이 또래가 되거나 한 3, 40대가 되면 병원이나 좋은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 그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런 형태로 또 살짝 이렇게 떠볼 수 있죠. 이렇게. 유명한 인물도 해볼 수는 있긴 한데 생각보다 인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더라고요. 근데 헌신한 사람들, 그냥 놀라운 사람들, 어른 김장하라고 이렇게 설명절 때 했던 다큐멘터리 있었거든요.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나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또,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냐,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V에서 본 이야기들, 이런 것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짧고 명료하고 위트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려면 조금 여러분이 그 연습을 해야겠죠.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할 때 그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만만한 사람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쓸데없는 농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강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한테도 많이 하고 부모님한테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만만한 사람이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배우자다 보니까 배우자한테 연습을 합니다. 여보, 내가 이거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한번 들어볼래? 하고 닥쳐. 이렇게 하면 재미없는 거고, 그거 괜찮은데? 이러면 제가 이제 그런 거 써먹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만만한 대상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들이 되게 사실 좋아요.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반복 훈련을 하지 않고는 잘하기 어려워요. 타고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타고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그 상황에서 말을 잘하는데 생각보다 강의나 어떤 무대에 모셨을 땐 말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만남과 모임과 또 어떤 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평소에 이제 감정을 쌓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많이 시도해 봐야 돼요. 이런 스몰 토크를 처음부터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좀 많이 시도해 봐야 되고, 영어도 잘하려면, 외국어도 잘하려면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토익 만점을 받아도, 사실, 회화를 많이 못해보면 어려워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실수하거든요. 여러분, 외국인들도 실수하는 거 못 봤어요? 톡파원이라고 있잖아요. 톡파원에 보면, 그 외국어 하면서 한국어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 가끔가다 헷갈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한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실수를 좀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 시도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두려움을 좀 내려놓는 것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아무래도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자기 실수를 고백하는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행동이나 어떤 나의 오해나 그리고 거기에서 얻었던 어떤 깨달음들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실수와 고백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더 공감을 해줘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혹시 또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저런 잡무를 시키잖아요. 직무도 아니고 내가 회식 장소하는 것까지 이걸 해야 되나요? 진짜, 미치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신입사원이 회식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 근처에 식당이나 식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고 맛집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검색을 해가지고도 좋은 맛집들을 검색해가지고 리스트를 해서 점심 먹을 때마다, 회식할 때마다, 손님 접대할 때마다 맛집 리스트를 하니까 동료나 상사가 감탄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맛집을, 나도 지금 10년을 넘게 여기를 다니는데 이런 데를 몰랐네? 그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평가가 나쁠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친구를 시키려고 하고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에서도 당연히 고가 평가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맛집 리스트 해놓은 건 또 어때요? 요즘은 블로그에도 올리고 뭐 유튜브에도 올리면 뭐 구독자가 수룩수룩 늘어나잖아요. 맛집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보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도 여러분 볼 수 있겠죠. 비즈니스 모임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회의나 또는 출장이나 외부의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도대체 모임에서 어떻게 소개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이 뭐 30초나 1분도 길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는 짧게 한 10초 정도라도 굉장히 인상 깊은 자기만의 소개를 법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아주 짧게라도 인상 깊게 여러분 이야기하시고요. 자기 소속과 직무와 어떤 것에 대한 관심사가 많다든지, 뭘 잘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이제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든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잘 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이 잘 아는 자리에 간다면 당연히 상사를 먼저 소개시켜 줘야 됩니다. 그죠? 낯선 모임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상사를 당연히 존중해주는 태도로 이렇게 모셔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악수 같은 경우에는 일어서서 우리가 항상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앉아서 내가 봤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꼰대스러운 사람들은 진짜 앉아서 이렇게 그래 그래 반갑다 이렇게 신입사원 왔을 때 인사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되고 일어서서 하시고 반드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고요. 악력을 이렇게 주라고 하는데 이게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데드핏이라고 해요. 흐느적 하는 손을 데드핏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없이 이렇게 느슨하게 잡는 것을 영어로도 아주 안 좋은 데드핏이 죽은 물고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힘을 좀 줘야 됩니다. 트럼프처럼 너무 힘을 꽉 주면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밸런스 적당한 균형입니다.
그죠? 힘이 없어도 안 되고 힘을 너무 꽉 줘도 안 되고 적당한 이런 부분을 줍니다. 팔꿈치 높이로 하고 1초에서 2초, 길면 3초 정도, 경우에 따라 살짝 흔드는 것도 하나 센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먼저 사실 악수하지 않고요. 악수하더라도 이렇게 여성의 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감싸는 행동은 대단히 이제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수의 예절은 내미는 손이 오른쪽 손바닥이 이렇게 맞닿도록 살짝 이렇게 여러분 끼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눈을 살짝 마주쳐야 돼요. 눈을 마주치면서 발방긋 이렇게 웃어야지 기본적으로 되겠죠. 그죠? 해야 되고 명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고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명함이 안 보이네요. 갑자기 지금 명함이 안 보여서 일단 할게요. 명함 같은 경우에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직급에 관계없이 방문자에게도 먼저 방문자가 있을 때는 방문자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윗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분에게 드려야겠죠. 물론 굉장히 윗사람이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 보여서 실제로는 직급이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부장님부터 먼저 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여러분 다시 바꾸면 됩니다. 실제로 진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좀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항상 주시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좋습니다. 건넬 때는 네, 인재개발연구소의 정철상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는 게 좋겠죠. 받을 때도 네, 반갑습니다. 정철상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나서 또 받을 때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줬을 때 했다라면 물론 다시 인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줬을 때는 그렇고 받을 때 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을 때 테이블에 이렇게 명함에 미팅할 때는 오른쪽에 놔둬요. 왜냐하면 한 번 봤는데 금방 그 사람을 이름이라든지 직급을 알기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 부장님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정설상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직급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함에 있으니까 바로 알잖아요. 그리고 제일 위에부터 직급을 높이 해놨기 때문에 알기가 쉬워요. 바로 회의할 때 바로바로 하면서 호칭을 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덜컥 주머니에 확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아무데나 꽂아놓고 지갑이 아무데나 이런 데 꽂아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됩니다. 그리고 항상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스몰 토크를 합니다. 뭐 명함을 보고 나서 야 인사 쪽에서 벌써 10년 이상을 근무하신 거군요. 이런 식으로 뭐 한다든지 이야기를 꺼내야겠죠. 오 책을 벌써 여러 권 쓰셨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의 강의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그런 식으로 센스 있게 명함에서 또 잘하시는 분은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교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충 이렇게 아무렇게나 세로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가로로 줄 때 그 사람이 딱 받아서 읽을 수 있게, 그죠? 글자를 읽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전해줘야겠죠, 그죠? 오른손으로 건네고, 오른손 건넬 때도 이렇게 하고요. 왼손으로 이렇게 동시에 받아야 될 때 왼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자리를 잡으면 안 되나요? 도대체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나요? 상석이라는 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교 예법에서도 있지만 비즈니스에도 이런 예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신입사원이 되려면 이 상석을 알아야 돼요. 상석을.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은 여러분 어딜까요, 지금? 가장 제일 높은 자리는 여기에서 바라볼 때요. 출입문에서 바라볼 때 제일 높은 자리는 제일 안쪽이 제일 상석이에요. 물론 이제 상사가 중간에 이렇게 앉아버리면 거기가 상석이에요. 상사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번에 상사가 앉아버리면 그냥 그걸로 거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순서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게 순서상으로 1, 2, 3, 4, 5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됩니다. 보통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테이블 세팅을 우리가 보통은 해놓습니다.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자리 이동을 안 합니다. 임원회의를 할 때도 사장이 저 자리에서 1번 앉았다가 4번 앉았다가 5번 앉았다가 6번 앉았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딱 한 자리를 딱 한 번 앉기 때문에 그때 유의 깊게 봤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안내해야 된다거나 세팅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엘리베이터도 이게 상석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자, 여러분들이 상석은
입구를 봤을 때 버튼을 누르는 데가 있잖아요. 제일 안쪽이 이제 장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타자마자 바로 저기에 타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진짜 깜깜한 꼰대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버튼 앞에 타야 돼요. 버튼 앞에. 당연히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게 이제 버티면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버튼 앞이 4번이고, 그리고 내릴 때도 가장 늦게 내리도록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뭐 거의 습관적으로 저는 그냥 버튼 앞에 이렇게 서서 하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이게 또 상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운전할 때, 상사가 가장 직접 운전할 때 한번 맞춰보세요. 가장 상석은 어딜까요? 1, 2, 3, 4. 상석에, 상사가 운전할 때요. 여러분이 아니라 상사를 운전할 때, 1번. 상석. 오, 여러분, 제가 잘 아나요? 만약 운전자가 따로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가장 상석은 어딜까요? 한번? 3번은 최 말단자리입니다. 3번 여러분이 앉아야 됩니다. 3번 중간에 이렇게 뛰어오르잖아요. 3번이에요. 네, 4번입니다. 4번. 그러니까 운전하는 좌석과 상대 맞은편에 있는 좌석.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내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물론 외국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운전하는 데들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제 차량이 되어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영국이나 일본들은 그렇거든요. 좀 다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석은 이제 이렇게 상사가 운전할 때는 1, 4, 2, 3이 상석이고요. 운전자가 따로 있을 때는 4, 2, 3, 1 이 상석이 됩니다. 운전자가 따로 있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서를 여러분이 그래서 상석하고 말석을 아셔야 되고 상석에 앉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자마자 4번에 운전자가 있는데 탁 앉아버리면 그냥 나머지 사람들 어이없어 할 수가 있고 심지어 회사에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꾸지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배워먹은 놈이냐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SUV는 조수석이 상석이라고 혼났었는데 차종에 따라서도 아니요. SUV도 똑같아요. SUV도 똑같은데 요게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조수석이 만약 상석이라고 했다면 운전자가 상사가 운전했거나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이 상급자예요. 그러니까 전문 운전하시는 분도 직급이 있거든요. 연차도 있고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또 잘 아는 관계, 운전자와의 잘 아는 관계, 그럴 때는 상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우리 회사의 사업이 아니라 운전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과 잘 알고 있을 때는 그게 상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있어서 딱 정해진 정확하게 정답이 아니라 저렇게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룰 바탕 내에서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쭤보셔야 돼요. 여쭤보시고 그렇게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좋습니다. 상사를 이제 설득하는 법, 대화하는 법인데요. 상사를 설득하고 싶거나 여러분 대화를 잘하려고 하면 상대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도 좀 많이 올려놨는데요. 최근에도 계속 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BTI로 통한 의사소통법으로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그 외향, 내향에 대해서 올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자,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뭐 하고자 하는 아니에요. 뭐 하고자 하는 안건을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분은, 말로 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서로 제출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보고서를 가져갔는데도 말로 하라는 사람이 있고요. 말로 하고 있는데도 보고서 가져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보고서 제출하는 사람이 외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내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보고서 제출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죠. 말이 외향이고, 보고서가 내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체로 이제,
왜냐하면 내향은 조금 천천히 차분하게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고서를 꼼꼼하게 가져가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외향형이라고 하면 보고서 없이 말로 때우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외향형 상사에게도 보고서를 가져가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보고서를 가져가도 외향형 상사는 꼭 그래요. 야, 말로 해봐. 쉽게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모셨던 회장님도 엄청나게 외향성인데요. 바쁠 때는 보고서 다 적혀 있는데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읽을 시간도 없어요. 한 장으로 해도 한 장도 읽을 시간도 없을 때가 있어요. 일단 엘리베이터 타봐. 그러니까 진짜 바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너 이야기해봐.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고 말로 이렇게 E랑 I랑 조금 반반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상사의 성향상 외향인지 내향인지 조금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사니까 내향인데도 외향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평소에 잘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반응을 할 때가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외향과 내향의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반응을 조금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향은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면 대체로 허물 없이 이제 많이 소통을 하고요. 1대1보다는 다대다, 여러 명하고 소통, 1대 다 이런 거 선호합니다. 대개로 아주 열정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제스처가 많은 사람들이 외향일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친근한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외향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관심사가 넣을 거예요. 듣는 것보다는 대체로 말을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면 외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사니까 좀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평소에 이제 그런 것들 잘 들여다보시고요. 그리고 말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반응 속도가 높을수록 외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자기가 이제 스스로 주도하기를 많이 하고 중간에 많이 끼어들어요. 그냥 끼어드는데 스스럼 없이 끼어든다라면 그게 외향일 가능성이 높은 대화 스타일입니다. 이런 외향형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하려면요. 조금 자신을 최대한 많이 드러내줘야 돼요. 개인의 어떤 개인 신상에 대한 것조차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다수와의 모임에도 조금 여러분 적극적으로 소통하진 않더라도 좀 참여 평소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잘 듣고 있다가 반응을 좀 리액션을 잘 해주는데 대단하십니다. 이런 리액션보다도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너무 오버스럽게는 안 해도 괜찮고요. 질문을 조금 던져주시면 좋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게 오히려 더 띄워주는 거예요. 더 말을 더 많이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화를 너무 잘했다, 즐거웠다. 자기가 이야기 다 해놓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근데 센스예요. 그런 게 센스에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적으로 관심 표현해 주고요. 질문에도 조금 가능하면 질문했을 때 빠르게 평소보다 반응해 주고요. 좋아할 만한 질문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장을 여러분이 관철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 설득해서 마케팅 비용을 더 해야 된다든지 예산을 더 들여야 된다든지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한다든지 이런 업무는 우리 사업부가 맡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외향형할 때는 조금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외향형한테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외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내향형 부하라고 하면 나는 제대로 전달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해도 뭐 문제가 생겨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외향한테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건 꼭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향형 상사 이것 봐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중요한가 보네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의사소통 방식인데 외향형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피하지 말고 문제를 어렵다라는 다툼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여러분이 대화할 필요가 있고요. 내향형은 어떻냐면
쉽게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주제없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오프 모임들을 되게 비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잘 아는 소수와 깊이 있게 이렇게 대화를 즐겁게 나누는 것을 선호하죠. 대체로 말수가 많지 않고요. 차분하고 좀 평온한 성향입니다. 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잘 들어주는 경향들이 있고요. 질문을 해와도 보통 반응 속도가 조금 늦게 이렇게 해옵니다. 이런 이제 깊이 있고 집중력 있는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내향형하고 대화를 잘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실례예요. 자기 생각을 먼저 좀 의견을 이렇게 펼쳐주는 게 좋고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를 조금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향형하고 대화할 때는 1초만 좀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개인의 생각이나 사생활이나 이런 거 민감한 문제들은 특히 외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사 내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 밖에야 뭐 잘 이야기가 안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침묵을 좀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향하고, 여러분 내향형 상사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진짜 장거리 출장을 갈 때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이 어색한 그 침묵들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찌릿찌릿찌릿하게 머리가 아플 겁니다. 출장 가기 싫어가지고 엄청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침묵을 조금 견디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엉뚱한 이야기로 이렇게 비약해서 나가진 않도록 아까 스몰 토크 이런 거 훈련할 때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 짧은 토크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하면 아 얘가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침묵할 때는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좀 시간을 줘야 됩니다. 내향형 상사에게. 그래서 관찰해야 될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랬을 때 외향형한테 아까 상사한테 한 것처럼 이건 꼭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관찰돼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요. 내향형 상사는 반드시 그 안건을 관철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반대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주시고 정보를 충분히 주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해 나가시면 훨씬 더 설득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여러분 뭘 집중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싶은 일,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것도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잘하는 일, 잘하는 일. 잘하는 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하다 보면 또 잘하는 일이 생겨요. 하다 보면 또 실력이 늘어요.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서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원칙은 좋아하는 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좋아하는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자리에 이제 올라간 사람들, 경영 컨설턴트, 인사 컨설턴트인데요. 보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 잘하는 일, 그 중에서 해야만 하는 일 중에서 잘하는 일을 통해서 성과를 냈다라는 의견이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뭘 잘하는지 몰라요, 보통은. 여기를 내용을 보면 잘하는 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잘하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공 적성이 잘 나온다, 관련 자격증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럴 수 있어요. 경력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생기는 게 있어요. 하다 보면 생기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편협해요. 노래하고 춤추고 스포츠 활동하고 뭐 성적, 과목에 뭘 잘하는 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아요. 대부분.
잘한다라는 게.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속성을 조금 들여다보시면서 직무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잘하는 게 이제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글 쓰는 것, 창조하는 것, 조합하는 것, 모방하는 것, 예. 여러분이 미적 감각이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조금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넓게 바라보시면서 그걸 다시 직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들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 매너를 판단할 때 되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아까 상석인지 아닌지, 이렇게, 그리고 회사마다 또 사람마다, 상사마다 또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애매할 때는요, 이게 상대의 기준이 되는 게 좋아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상사가 요구하는 거예요. 호칭이 나는 그렇게 불러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님자 불러주는 게 난 좋다는 거예요. 정철상님 이렇게 하면 부르면 돼요. 근데 나는 정철상님이라는 게 부르는 게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정철상님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건 굉장히 신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요?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을 그 상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호칭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아까 자석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거기 앉고 싶다면 거기 앉는 거예요. 상사가 우선이에요. 어, 군대에서 계급이 깡패라고 하듯이 직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직장에 이제 상사가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사가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부하라고 요즘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린 후배들이 했다 하더라도 상대를 좀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상사라도 칭찬을 받겠죠. 열심히 일하면 뭐 어떻게든 간에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이 아마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게 이제 열심히만 하기보다는 좀 잘 짜인 계획을 하려고 하면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이걸 이제 예전에 그 RVD 이런 거 있었잖아요. Realization 이렇게 마치 목표를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고요. 실행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뭔지 과제를 예측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PDCA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짜고요. 목표를 생각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결과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다라면 검증, 체크를 하고요.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개선하는 작업을 또 피드백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PDCA 사이클로 이렇게 문제를 바라봐라, 해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조금 지혜롭게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노라고 하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전부 다 노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은 반드시 노라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첫 번째로 yes but 합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 네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 더 덧붙이면 그건 부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두 방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번 주까지는 맡은 업무가 있어서 다음 주말까지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말까지 하기를 막 원한다라면 급작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지금 맡은 업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뉘앙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수긍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가족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친구, 연인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오케이, 그게 여행 갈까? 오케이, 라고 해놓고 그런데 말이야, 그기도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이런 데를 가면 어떨까? 따뜻한 데를 가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타 부서나 업무일 경우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가능한지 또는 상사에게 그런 업무를 수락해도 가능한지 확인 후에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언제까지 연락을 주겠다 하면 좋습니다. 해당 업무를 경우에 따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아주 우수한, 뛰어난 더 인재가 있다. 이 영상 편집을, 우리 조카도 보니까 영상 편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영상을 촬영 편집 다 하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잘하는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은근히 이야기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빠르게 또 해야 된다라면 지금 저는 이러니까 빠르게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여러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못했다고 나중에 욕 들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요청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A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게 지금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혹시 우선순위를 그러면 요청하신 C부터 시작을 할까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요게 늦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언지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예스법 합법으로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막무가내로 억지를 피우는 상사나 고객사 담당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외국계 회사에 있었을 때, 저희 회사의 이제 갑이죠. 한 대기업에 있는 곳에서 저희 이제 전기전자 제품들이 들어가는데 이 제품의 이제 수입 원가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이제 독점적 외국계 기업이어서 독점적으로 이제 그 제품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수익이 2배가 남았어요. 수익이 엄청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수입 원장을 보여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동안은 이렇게 마진을 많이 받아 먹었단 말이야? 하고 이제 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20% 마진을 이제 깎아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근데 그 회사에 찾아갔는데 한 100명이 되는 그 칸막이도 없는 오픈된 공간 딱 한 군데 앉아가지고 저랑 이제 미팅을 하는 겁니다. 이 구매팀의 대리가. 그러면서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가격이 이래가지고 내가 수입 원장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하면 다른 회사 할 수도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큰 소리 하는데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분하게 응대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응대하는 것은 낮은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낮은 목소리로 조분조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상도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대리님은 백화점 갔다가 이 옷이 원단위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마진을 쳐줄게요. 이렇게 하시나요? 했더니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이 원가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솔직하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하시면 제가 최대한 들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이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는 이런 벼락 같은 호령이 있었다. 좀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어투로 이제 말수가 싹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해드려야죠. 저희도 마진이 얼마 남지는 않지만 한 5% 정도는 어떻게든 사장님이 반대하더라도 제가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진짜 한 10억은 세이브할 수 있었어요. 10억은. 자, 물론, 제가 이렇게 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 회사의 어떤 외국계 회사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내가 녹봉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을 대변한다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회사에 이제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화법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원론적으로 잘 됐다 못했다 이렇게는 조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 눌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을 그렇게 하시면 또 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하겠죠. 사장님한테 칭찬을 되게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시받은 것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들이 답답할 때는 들잖아요. 그 지시받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시받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시받은 것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설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요. 제가 얼음을 이렇게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위스키가 잔뜩 있는데, 우드 어른이, 그러니까, 언더락으로 이렇게,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겨울이다 보니까 냉장고에 얼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점 어디에도 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렇게 했는데요. 상점을 여기저기 둘러봐도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술집에 들렀습니다. 술집에 들러가지고 얼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얼음 좀 제가 구매할 수 없을까요? 요 봉지 한 군데 이런데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봉지에다가 이렇게 얼음을 담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야, 일 잘하겠다. 뭘 해도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 처갓집에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딱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제3의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직장 생활을, 이 첫 직장을 여러분이 계속 다닐 수도 있겠지만 또 이직을 하거나 또 독립을 하거나 할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이든 어떤 지구력이든 도전 정신이든 영어 능력이든 일본어 능력이든 그게 회계 업무든 영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만의 것들을 이것만큼은 잘한다라는 그런 뉘앙스 또는 그런 분위기가 조직 내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고 요즘은 레퍼런스 체크라고 해서 평판 조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헤드헌팅을 한 적이 있는데 사장급의 인재를 뽑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대기업의 거래처에 있던 분이 거기에 지원했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로스 체크를 그러니까 상사, 동료, 부하 직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그 도덕적이라는 게 아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말로 꺼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그걸 통과를 시켜주면 1600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피로, 사장으로.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제 좀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걸 레퍼런스 체크해서 안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탈락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차별화된 무기들 좀 잘 만들어 나가시고 또 반대로 그러니까 결정적인 적을 만들어내거나 흠집을 이제 경력이 올라갈수록 흠집을 좀 없애야 돼요. 약점을 조금 보완해야 되고 경력 초기에 여러분이 시작할 때는 강점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채용하거나 승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요. 시킨 것만 하는 수동적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탈락을 시킵니다. 조직 내에서 채용할 때. 그리고 무조건 F등급을 줍니다. 그 다음 해야만 할 것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C등급, D등급 받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게 채용 대상이었었는데요. 이게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 있겠죠. 명확한 의도나 판단의 기준. 이게 unprofessional입니다. 아직까지도 여기까지도 unprofessional이고요. 프로페셔널이 되려고 하면 뭘 하든 간에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아주 독창적으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내는 사람들이 보통 채용을 하고 승진을 시킵니다. 그게 다 뭔가 내 산업에서, 내 직무에서 완벽하게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바꾸는, 뭐 인류의 패러다임 바꾸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산업 내에서, 직무 내에서, 기업 내에서 이렇게 해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채용을 당연히 아주 우선시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승진을 하고 임원급으로 이제 보통 승진을 시켜나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핵심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요. 이런 기술이나 지식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눈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기에 대한 개념, 자기 이해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특질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해고요. 근본적인 동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강연을 듣거나 책을 듣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면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으면 저는 어느 정도 자극이 심할 때는 강연 같은 거 이렇게 들을 때는요. 머리카락이 다 쭈뼛쭈뼛 일어나는
굉장히 각성이 들어요. 내가 인생을 정말 엉망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머리털이 쭉 다 일어나는 그런 느낌, 너무 해머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얼얼해가지고 한동안 있다가 진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오래 안 가요, 사람들이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해오던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기와 자극을 여러분은 많이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주변의 자극들.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도 지금 거의 2달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자극과 동기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부분들을 들어서 신뢰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지속적인 동기와 자극을 가지겠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첫 번째로 동기와 자극을 가지려면 뚜렷한 목적의식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사명과 비전과 있는지, 내 목적의식이 생기면 이 동기가 훨씬 더 지속성이 있고 강렬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아무리 목적성이 있어도 반복적인 행동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책도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어디든 간에 많이 읽고 싶다, 많이 읽고 싶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어디든 간에 책을 다 꽂아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삶의 일관성 있는 행동,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직장 생활할 땐 이렇고, 여기 가면 이렇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관된 행동을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외재적인 돈이나 물질적인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동기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근본적인 즐거움. 저는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정말 알차게 누구보다도 성실한 태도로 강의를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를 들려드리고요. 또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한 이유도 이렇게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또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테니까 유튜브로도 또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즐거움이 사실은 만들면서 너무 즐거움이 있어요. 어제도 밤 12시 넘게까지 만들고 오늘도 강의 전까지도 끝까지 5분 전까지도 제가 손을 보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순수하게 떠오르는 강의료를 떠나서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도 평생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평가하더라도 저는 그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동기와 자극을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나 이런 외부 강연이나 어떤 롤모델이나 친구나 모임이나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은 대체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찌릿찌릿하고 처음에 이런데 아픈 자극도 있단 말이에요.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면 여러분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낫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자극들이 삶에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 노력들이 여러분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게 되니까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동기를 끊임없이 자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책은 화면 캡처해 두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질문 답변을 하고 마무리할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캡처하셨죠? 넘어갑니다. 자, 항상 제가 구독자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제 PPT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편집이 안 돼요. 편집이 안 되니까 그냥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화면 캡처하거나 사진 찍어 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잘하는 일. 이건 앞에서 했던 질문이네요.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오늘 질문 답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갔나요? 그 외에도 굉장히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건데요.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이번 7번 강연 총 7번 다 들었다. 그런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가지 주제를 전부 다 들은 분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서? 어떠셨나요? 강의 뭐 한두 번이라도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제 강의가 어떻었나요? 3번 들으셨군요.
많이 들으셨네요. 한 번 들으면 다시 듣기 싫을 수 있네요. 아, 세 번 들으신 분들도 있구나. 네, 좋습니다. 나머지 못 들으는 것들은 제가 올리기도 하고 또 올렸던 것들은 안 올리기도 할 거여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제가 항상 할 때가 있거든요. 편안한 분이 처음 들으셨군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실행할 행동, 깨달음 이렇게 쓰는 것으로 해서 강의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고 생각한 것보다 실제적인 조언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깨닫고 실행할 행동을 채팅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2분만 시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사이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 거 없으세요? 행동할 것도 없으세요? 그럼 또 제가 들어가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막 울어요. 오늘 강의도 엉망이었나 봐. 이렇게 하고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깨닫고 행동할 거 강의 오랫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을 실천하자. 오늘부터 밝게 인사하는 연습을 하겠다.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노력하겠다.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멋집니다. 네.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걷고 대하고 앉고 서고 이런 모든 자세를 바르게 해보겠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자세를 바로 앉아보세요. 주변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상대 유형에 맞춰서 대화하겠다. 내향형 상사, 외향형 상사에 대해서 많이 하겠다. 적절히 소통하는 법, 그걸 보면서 표정 연습하기에 하루에 하나씩 미래에 대한 도움되는 일 꼭 하기. 와, 좋습니다. 뭐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 사소한 행동에 조금 더 신경 쓰기. 그죠? 사소한 것들도 예법적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배운 팁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사실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천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작은 거라도 반복적으로 사실 실천해서 몸으로 익혀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강의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여러분 스스로 다짐을 하고요. 뭘 하든 작은 것들을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시고 행동을 지속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개선, 보완, 그리고 피드백 해 나가시면 분명히 여러분 원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도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도 응답해 주시고요. 제 강의는 오늘 강의가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뵙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멋지게 비상해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모두 안녕!